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내 외적으로 격동이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갈등과 반목은 짧게 지나가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경석 진천군 인구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정미 대표님께서 해 주시죠. 네, 저는 초미지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그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 정말 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전환의 방향을 찾아야 할 그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네, 눈썹이 탈 정도로 아주 급한 위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원도 센터장님. 네, 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일종의 현상이 아니고 위기로서 지역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질적인 인구 변화와 함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에 따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신지 이제 파악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구 감소 위기는 우리에게 맞닿아 있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는 너무 폭발적으로 이제 위기 현상이 같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네. 바로 실감나는 표현인데요. 우리 최 박사님 어떤 예.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저는 유지경성, 유지경.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아마 현재의 인구에 대한 문제를 어떤 국가 차원이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은 반드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네, 배경석 과장님. 네, 저는 삼생 삼사 세 번 태어나고 세 번 죽는다는 의미로 고통이 수반되는 반복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그 상황을 변화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꼽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우리나라 그 인구 상황 아까 합계 출산율 0.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예, 현재 낮은 합계 출산율도 문제지만 다른 인구 현황 및 사회 경제적 지표도 이제 좀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합계 출산율과 함께 여성의 평균 출산 나이 그리고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율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20대 비율을 각각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평균 출산 나이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고 이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20대 인구가 자립적이지 않고 인구가 더 이상 이제 그 독립 인구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3대 인구학적 위기로서 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각기 다른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구 감소 위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수도권 농어촌 및 주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이런 지방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량 감소와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도 이제
지역에 있어 하나의 이제 일시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어떤 문제로서 지속 가능성의 어떤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이게 예. 뭐 충북도 지금 세트장이 말씀하신 어떤 문제 상황에서 뭐 예외는 아닐 텐데 충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충청북도인 경우에서도 1995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춤하면서 현재 상황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좀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는 학계 출산율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도 낮아지고 있지만은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전국 평균보다도 좀 높은 그런 추세이고요. 예, 예. 또 한편에 이제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수를 봤을 때에 그러니까 150세 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충청북도인 교회는 한 79개 정도, 한 50%좀 넘을 정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에 따라서는 편차가 좀 심하게 인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출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을 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마 M자형 곡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제 고등교육 기간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다가 그 출산 육아기에 접어들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다시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면은 재진입하는 양상이 영문자로 대문자 M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M자형 커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난 한 20년 정도의 한국 사회에서의 M자형 커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은 지금 2023년도 경제 지표, 고용 지표를 보면은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M자형 커브가 이 꺾여 들어가는 그 계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지점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35에서 39세로 이렇게 그 되어 있다가 2023년 고용 지표에는 40에서 44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M자형 지표의 최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M자형 곡선의 큰 양상들이 변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성들이 경력 단절 시기를 최대한 유예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지연의 유예와 지연의 한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출산을 그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양상들 그리고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그의 양상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그 출산율의 저출산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말씀해 최 박사님 먼저 하시죠.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아마 젊은 층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심리적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심리적인 아무래도 요인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젊은 친구들인 교회는 청년층인 교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플러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일과 생활의 어떤 양립에 따르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에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걸쳐서 결국은 출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 과장님. 같은 말씀인데요. 그 우리 사회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그 주요한 요인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청년에 대한 그 1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결혼의 시기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출생률도 출산 가정 수도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젊은 층의 그 각각 개개인에 대한 그 행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욜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출생에 대한 그 거부감 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도 센터장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의 좀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좀 전역적인 어떤 특성과 또 지역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을 이제 1년간 태어난 인구수로 정의한다면 이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하나의 어떤 이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OECD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특성 지표를 평균 노동 시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에서의 어떤 조금 더 많이 이제 시간을 보냄에 따라서 가정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어떤 양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여러 가지 어떤 주택 가격의 문제 또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전역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고비용 고육교조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어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자리 기회가 많이 적고 또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의사결정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백 회장님, 네. 진천구는 좀 이례적으로 18년 연속 인구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진천군의 지난 18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한 약 2만 6천 명이 증가를 해서 43.3%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해왔고 왔는데요. 이러한 진천군의 인구 증가의 그 양상을 보면 우선 그 선순환적인 그 지역 발전의 시스템을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진천형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전략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은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유치에 따른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의 높은 임금 수준의 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통근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생활 여건,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환류를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을 하고 문화생활 인프라를 또 확충하는데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구의 그 선순환적인 고용 중심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혹시 뭐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북에서 작년 대비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세 곳인데요. 청주와 증평, 진천입니다. 그래서 전 진천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어떤 좀 양호한 어떤 지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16%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떤 그 비중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한 이제 기록적인 것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상반기 약 72.9%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8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군 단위에서는 1위로 가장 높은 어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해 보면 일자리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청년 인구의 증가가 이어지고 청년 인구가 거기 정착하게 되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출생아 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제 연령대별 주거 이동성과 많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지역 간 이제 이주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20, 30대 이제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이 일자리 기회와 교육 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청년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출생아도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박사님께서 과장님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0년 코로나 발생 전후하고 그리고 올 11월 9월 말 기준을 해서 0세부터 해서 100세 이르는 인구 분포도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진천군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줬나라고 그렇게 봤을 때에 제가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해서 인구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조,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은 40대 중후반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인구 증가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천군의 인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진천군에 많이 유입함으로 인해서 출산율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고령층이 증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 대책에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유정미 대표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저출생 위기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갖게 된 거는 이미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그 합계 출산율이 1.78명의 그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위기다라고 보고 2003년부터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금 전신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이제 그 설립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와서 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2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005년에 그 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그때 연구 용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젠더 분석 및 정책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다. 당시 보면은 그 유럽 국가에서의 저출산에 대응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그 유럽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 초기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그 이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비례 양상을 보이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거꾸로 그 역유자형으로 다시 올라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이 재반 사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고용률 증가가 그 출산율의 증가하고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는 양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미 20년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한 방향성들을 이미 우리 사회가 많이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성별분업에 입각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이제 그 돌보고 남성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가 이제 운영되었던 체제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로 참여하면서 그에 맞게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의식들이 이제 같이 변화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뒤따라서 변화하지 않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지체 현상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지체 현상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심화되어 온 양상이 저는 이런 그 국면에 이르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미 사실 진단해 왔었던 오랜 과제들을 정말 이제 사회 분위기를 바꿔서 제도적으로도 의식으로도 그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제 거들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노력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좀 사람들 인식에서 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항상 성장하고 이제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어떤 상승 효과라든지 아니면 혁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어려워진 시대로 이제 말 그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뭐 결혼 가치관이라든지 자녀 가치관 그리고 성 역할 가치관이라든지 다양한 인식의 변화도 이제 함께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말씀하셨던 뭐 가족 친화적인 사회 문화 여건을 직접적으로 조성한다든지 제도 개선이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한 박사님. 말씀 드리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그 소멸에 대한 부분은 향후 아마 10년 내지 20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더욱더 아마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이 더 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정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배 과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방의 그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다른 말로 해보면 가장 좋은 복지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지금의 그 지방 소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지방 산업이 쇠퇴해서 거기에 따른 순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나 고용, 정주, 기타 뭐 생활 여건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일자리를 갖다 극복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지방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함께 공유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와 함께 공유를 해야지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훌륭한 의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뭐 지방 공공기관의 뭐 지방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산단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 진천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같이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이제 향상된 주거 환경을 같이 개선하는 것, 그리고 생활 여건을 이제 청년 인구라든지 이제 거기 맞춤형 일자리에 맞는 인력에 대응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유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미래 전략으로 이제 그것이 생존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지방 대학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인구 주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유 대표님 이어서 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뭐 1억 원을 준다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또 기업체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 그 취지에 있어서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재원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 살펴보고 가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의 방식으로 그 출산 장려 정책을 시도했던 많은 그 이 과정과 그다음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바꿔내는 데는 수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할 만한 환경이다, 우리 지역이 육아를 할 만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효과들을 지속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 환경, 돌봄 환경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아마 사례를 살펴보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남도 해남에서 아마 수당을 지원한 게 아주 한 7년 정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남의 사례를 보고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함께 출산율 자체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수당인 부분인 경우에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토론에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 보험이라는 그 부분을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4대 보험은 정부에서 근로자들한테 반드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더 보험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에 대비해서 세금을 납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기금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다 대해서 최소한의 월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복 수혜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좀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플러스 하나 더 해서 5대 보험으로 기본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저도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결정이 출산 장려금이나 축하금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다 찾아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제한된 어떤 지급 방식이라든지 지불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 박사님 말씀처럼 약간 총량제처럼 우리가 이제 좀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총액을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좀 이제 그 생각하는 이제 구매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화폐에 한정된 어떤 지불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서비스를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좀 지원 정책의 실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헌금성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뭐 어렵다 그런 게 모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출생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보육하고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과 또 여성의 그 경제 활동 능력 같은 걸 종합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이제 보완을 해서 결합을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부 직종에서만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엔 진짜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환경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만 일단 먼저 북한에 놓고 본다면 그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한 70% 정도는 그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나는 기존에 조금 안정된 직장, 중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확대되었던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에서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을 넘어서 앞에서 그 배 과장님, 그러니까 부모 수당 이런 측면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산을 하거나 했을 때 다른 지원책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가 확대되고 개편돼야 되는가 이런 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될 때 바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늘려가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돌봄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 요양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돌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지만이 여성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불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단순히 그냥 양육에 대한 돌봄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도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그런 사회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일시적인 해결 방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돌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료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팠을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돌봄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또 요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르신이 되고 나면은 그 돌봄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그 부분이 여성들의 어떤 몫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4가지 영역에 대한 돌봄 정책을 좀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인구가 3만 명이지만 생활 인구는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재현을 위해서 지자체에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양군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이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단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체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배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양을 방문하는 이제 관광객의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총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부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행동 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받을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청년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가 않고 또한 이제 뚜렷하게 계절성이 나타나면서 약 1시간 이내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단양을 많이 방문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면 생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단순히 어떤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세부적인 방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더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확장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산업으로 단양역 복합 단지 개발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 증가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는 공공의 어떤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활 인구 늘리기 사업이 단순히 체류 인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리고 방문자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제 종합적인 관점의 어떤 전략으로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박사님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본다 그러면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방문하는 그 생활 인구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50대인데 과연 이 부분이 생활 인구의 유입 측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생활 인구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을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단양군에 머물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왔지만 사실상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지역 공동체의 기반들을 어떻게 다시 잘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공동체가 돌봄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자리 환경들을 같이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동네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인용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실은 온 마을이 온 동네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그거를 조성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곳곳에 아파트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고 우리가 저출생과 관련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그만큼 경로당이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만큼 이 돌봄의 공간들이 필수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그 육성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서 이 이웃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 돌봄의 환경들이 조성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이 사실 잘 조성이 되면은 그 일부러 파견을 나가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아이들을 돌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전한 돌봄 환경들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의 논리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놓게 되면 그 돌봄에 대응해서 학원이 발달하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정책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의 그 돌봄의 환경들,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저출생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부터 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하고 간신 지역이 한 18개, 그리고 강력은 세종과 서울을 제외한 15개에서 한 122개 지역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10년간 한 매년 1조씩 해서 10조 원을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걸 평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100억, 20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는 그 100억, 2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좀 쇄신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를 유출 방지하고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지금과 같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억 원씩 1조 원씩 매년 지원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소멸을 깰 수 있는 뭐 정확한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정확한 인식과 가감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저희 이제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이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각기 다른 역할에 좀 주목해야 되고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범된 이제 충청광역연합과 같이 이제 광역 지자체는 지역 경제 회복에 이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초광역적인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 자본 유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성을 키워야 될 것이고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혁신 사업을 이제 하면서 지역 인구 감소의 최전선에서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초지자체가 주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읍면동 단위의 작은 어떤 소지역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이제 공간과 민간을 이제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을 보이면서 원활한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사회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체계,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또 각기 다른 지자체 간의 어떤 역할과 비전을 이제 강화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백 과장님.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그 고용 중심의 그 인구 성장 모델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과장님. 지금 지방 시대는 또 다른 말로는 지방 인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또는 인구 감소를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가 답을 몰라서 이걸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증요법 방식의 처방들은 이제 좀 그만해야지 될 때다. 특히 이
지자체에서 이제 당장 눈에 띄는 그 성과를 바로 앞두고 대중요법으로 그 처방해서 인구 정책을 해왔던 방식들을 조금 철회하고 그것보다는 우리 이런 문제를 낳는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장기적 안목의 전략들을 실행해 나가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박사님. 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멸 시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응하는 부분에 걸쳐서 조금 초저출생에 대한 정책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센터장님. 충북 지역은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등 좀 여러 가지 이제 인구의 어떤 위기 극복에 다양한 해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직주 어떤 생활 환경의 어떤 향상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 대기업이 많이 이제 입지해 있습니다. 관련 사업체가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부권 핵심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계획도 같이 확충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 위의 핵심 사업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인 만큼 2025년 새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가게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되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